잠시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잠 못 드는 밤,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평화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행복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상그늘이 드리운 작은 마을,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는 달빛을 받아 은은한 비단처럼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세상을 위한 자장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간. 하지만 박대감댁의 부엌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화리가 있었습니다. 백꽃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화의 삶은 그리 화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마을 사람들의 손에 잠시 맡겨졌다가 10살이 되던 해에 이 댁의 계집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화의 하루는 별빛이 채가시기 전,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아침에 쓸 쌀을 씻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뒷마당에 수많은 장독대를 정갈하게 닦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이화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부를 때면 이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종종걸음으로 안채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박대감의 외동딸 조 아가씨였습니다. 마당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구나. 어제 쓸기는 한 것이냐. 네 아가씨, 이른 아침에 비지를 됐으니 물이라도 한 번 더 뿌리거라. 발에 흙이 밟히는 것이 영 불쾌하구나. 조 아가씨는 방 안에서 수트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이화에게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이화는 그저 네 아가씨 라고 대답하며 다시 물지개를 짊어질 뿐이었습니다. 조 아가씨가 이화를 유독 타박하는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화의 묵묵함이 답답해서일 수도, 혹은 지난 명절에 방문한 이웃집 도령이 저 아이는 손끝이 참 야무지구나 하고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화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에게는 불평할 부모도 기댈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거대한 기와집 안에서 조용히 숨쉬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해가 짧은 늦가을의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거감을 냇가로 이고 가던 이화의 걸음이 바빴습니다. 밤 공기가 맑고 차가웠습니다. 손등이 금세 차가워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서 빨고 들어가야지. 아가씨께서 또 역정을 내실라. 이화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냇가의 빨랫돌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뼛속까지 시린 기운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릇을 반쯤 닦았을 때였습니다. 흑,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냇가 저편,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망설였습니다. 늦게 돌아가면 조 아가씨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십니까? 이화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웅크린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세웠고 깡마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내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할머니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발목을 붙잡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화는 재빨리 곁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을 삔 것 같구나. 아이고, 이 늙은 몸뚱이가. 할머니의 발목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화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치마 한 감을 찢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할머니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이렇게라도 해두면 조금 나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말없이 이화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아가씨는 손이 참 따뜻하구나. 아니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밤이 깊어 쌀쌀합니다. 이화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려는데 할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이화의 얼굴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품속을 뒤적이더니 아까 저녁을 준비하며 몰래 감춰두었던 찐 감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엌의 고기 반찬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기에 이화는 종종 이렇게 식사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셨어야 했는데. 이화는 식어버린 감자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감자를 받아 들고는 한입 베어 물지도 않고 이화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이렇게 주고 나면 무얼 먹으려고. 저는 괜찮아요. 어서 드세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해서요. 이화는 남은 그릇을 마저 씻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이화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깡마른 등, 야무지게 묶은 머리, 그리고 차가운 물에 망설임 없이 손을 담그는 그 작은 손을. 이화가 그릇을 모두 씻고 일어나자 할머니는 어느새 감자를 다 먹었는지 빈손을 털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이화는 꾸벅 인사를 하고 무거운 그릇을 이고댁으로 향했습니다. 조 아가씨의 꾸지람이 두려워 걸음이 빨라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어버린 감자 하나가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이화의 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의 모습이 밤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차가운 냇물 소리만이 고요히 흐르고 은은한 달빛이 세상을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화가 냇가에서 돌아왔을 때 박대감 댁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바쁘게 오가던 하인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부엌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화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그릇을 정리하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딜 들어오느냐. 안채의 마당에서 조아가씨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화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조아가씨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마루에서 뛰어내려와 이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네가 감히 시치미를 때 내 어머니의 유품인 자수정 비녀가 없어졌다. 오늘 내 방을 청소한 것은 너뿐인데 이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자수정 비녀라니. 그녀는 오늘 아가씨의 방을 쓸고 닦았지만 그런 귀한 물건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가씨. 저는 정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년 내년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내 방에 들어와 그것을 훔쳐간단 말이냐? 조 아가씨는 이화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짜!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화는 뺨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픈 것보다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정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화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박대감이 무거운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감 마님, 인연이 제 비녀를 훔쳤습니다. 어서 인연의 방을 뒤져보십시오. 박대감은 차가운 눈으로 이화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본래 엄격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뿐인 딸에게는 유독 약했습니다. 이화야, 바른 대로 고하거라. 정녕 네가 가져간 것이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흥, 억울해? 내년에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다. 조 아가씨의 재촉에 하인몇이 이화가 머무는 작은 광 구석의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잠시 후 한 하인이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 아가씨의 비녀였습니다. 정확히는 이화의 누더기 이불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것을 보고도 발뺌을 할 셈이냐. 조 아가씨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화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년이 감히 주인의 물건, 그것도 죽은 아내의 유품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년을 당장 끌어내라! 아주 큰 죄를 지었으니 곤장을 쳐서 내쫓아라. 박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화는 변명할 틈도 용서를 빌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로 무자비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대감 댁의 밤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그 시각 댁의 담장 너머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냇가의 그 할머니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눈동자에 차가운 분노가 스쳤습니다. 매질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이화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박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는 줄 터이니 당장 이 집에서 꺼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전연을 뒷산에 내다 버려라. 이화는 짐짝처럼 들려 집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녀를 질질 끌고 뒷산의 깊은 숲속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두고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이화는 희미한 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늦가을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숲에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화는 서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졌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멀어지고 의식이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화는 문득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몸 위에 두툼한 소미불을 덮어준 듯 포근했습니다. 몸을 짓누르던 고통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화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동굴 같기도 하고 커다란 고목나무에 속 같기도 했습니다. 앞에는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장작처럼 타닥타닥 정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일어났느냐? 낯선 목소리에 이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냇가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그러나 눈빛 많은 아이처럼 맑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산속에서 네가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지. 할아버지는 수출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에 따라 불씨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내가 약초를 좀 붙여두었다만. 이화는 그제야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매를 맞았던 등과 다리가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저를 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뭘 보다시피 나는 이 산을 지키는 늙은이일 뿐이다. 헌데 딱한 아이로구나. 어찌하여 그런 험한 꼴을 당한 게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이화는 그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사라진 비녀, 조아가씨의 분노, 그리고 자신의 이불 밑에서 나온 증거물까지.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할아버님. 이화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이화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알듯이였습니다.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네. 나는 이 산의 도깨비 김서방이라고들 부르지.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내 눈을 피할 수 없단다. 할아버지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도깨비라니. 이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가 냇가에서 만난 그 할망구도 나였고, 네가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 담장 너머에서 지켜본 것도 나였느니라. 도깨비 할아버지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너의 선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복이라도 주려 했더니 그 못된 계집이 먼저 선수를 쳤구나. 제 어미의 비녀를 스스로 감추고 너에게 누명을 씌울 줄이야. 그럼 아가씨께서 스스로 그렇다마다 네가 냇가에 간 틈을 타 그 계집이 내 방에 몰래 비녀를 숨겨둔 게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화는 억울함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깨비는 따뜻한 찻잔을 이화에게 건넸습니다. 소리향이 콧가를 스쳤습니다. 우선 이걸 마시거라. 몸이 따뜻해질 게다. 여기서 잠시 쉬어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 너의 그 착한 마음은 절대 그냥 쓰러지지 않을 게다. 이화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깊은 숲속 도깨비의 거처에서 이화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모닥불은 밤새도록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이화가 도깨비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지낸 지 어느덧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산속에서의 생활은 박대감 댁에서의 삶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깃거나 재를 치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화는 도깨비 할아버지를 따라 산을 거닐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버섯을 따고 잘 익은 머루와 다래를 땄습니다. 맑은 시냇물에 손을 담그고 달콤한 산딸기를 입에 넣으면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상처에 좋은 약초란다. 이 나무는 불을 지피면 향이 아주 좋지. 도깨비 할아버지는 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화는 그가 들려주는 예시 이야기, 풀벌레와 바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낮잠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소리향을 맡으며 자는 잠은 이화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등에 났던 상처는 도깨비가 발라준 신비한 약초 덕분에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억울함에 응어리졌던 마음도 산의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하지만 이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박대감 댁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보낸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의 첫서리가 하얗게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마을에 다녀온 듯한 도깨비 할아버지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할아버님? 이화가 걱정스레 묻자 도깨비는 곰방대를 툭툭 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쯧쯧, 그 어리석은 박대감 말이다. 아주 몸져누웠다더구나. 네? 대감마님이요? 이화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병의 원인을 모르겠다며 고개만 젓고 간다는구나. 아마도 제 복을 제 발로 찼으니 집안에 나쁜 기운이 가득 들어찬 게지. 도깨비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 눈은 이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화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을 매정하게 내쫓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고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어찌하고 계신데요? 그 못된 계집 도깨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비가 절이 아픈데도 제 명성을 꾸미느라 바쁘더구나. 이 절, 저 절 찾아다니며 온 마을이 떠나가라 곡을 한단다. 제 정성이 지극하여 아버지를 살리려 한다는 것을 온 동네에 광고하는 게지. 하지만 그 마음속엔 진정한 효심 한 자락 없으니 신령님인들 감동하겠느냐. 이화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도깨비 할아버지는 그런 이화의 착한 심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할아버지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 이화야. 네, 할아버님. 너를 살릴 약이 하나 있기는 하다만 그 또한 너의 운명이겠구나. 도깨비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밤이 깊어 달빛이 없을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것이 있느니. 이화는 영문도 모른 채 도깨비를 따라 나섰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 숲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도깨비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자 발밑이 훤히 보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이화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깊은 산속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밤 공기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길 보거라. 도깨비가 손가락으로 절벽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쌀뜨물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가진 우유 빛깔의 신비한 빛, 선미한 비였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천년 묵은 산삼산이란다. 하늘의 전기를 천년간 받아먹고 자란 것이지. 웬만한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할 물건이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음에도 바람을 타고 짙은 인삼 향기 이 샹시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것이라면 박대감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게다. 이화는 빛나는 산삼과 도깨비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이지만 너는 그를 살리려 하는구나. 그것이 너의 마음씨다. 가거라. 저것을 가져갈 사람은 너뿐이다. 도깨비 할아버지가 이화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습니다. 절벽으로 내려가는 길은 험했지만 도깨비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든든한 디딤돌이 나타났습니다. 이화는 마침내 빛나는 산삼 앞에 섰습니다. 흙을 걷어내고 조심스레 뿌리를 들어 올리자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이화의 손에는 천년 묵은 산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유처럼 뽀얀 빛을 내는 산삼은 그 자체로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도깨비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가거라. 도깨비 할아버지가 이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을 수 없는 법이다. 너의 그 마음이 너를 지켜줄 게다. 어서 가보거라. 새벽이 오기 전에 당도해야 할 게다. 이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산삼을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감싸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맑고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이화의 발걸음은 헤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앞에서 길을 밝혀주기라도 하듯 그녀는 무사히 마을 어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동틀 무렵 푸른빛이 감도는 새벽, 박대감댁의 높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분주했던 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낙엽만이 스산하게 굴러다녔습니다. 이화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작은 손으로 무거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두득 쿵쿵. 한참 만에 문지기가 작은 쪽문을 열고 퉁명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이 새벽부터 뉘시오. 문지기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이화를 보더니 이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는 그 도둑년 이화가 아니냐? 네가 감히 여길 다시 찾아와.
문지기의 고함 소리에 잠자코 있던 하인 몇몇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몰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이화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낯짝도 두껍지. 쫓겨난 주제에 무슨 꿍꿍이로 다시 기어들어온 게야. 이화는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산삼을 더욱 꼭 붙들었습니다. 대감마님을 배워야 합니다. 대감마님을 살릴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을? 내년이 감히? 문지기가 이화를 밀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안채에서 조아가씨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화를 발견한 순간 그 눈에 다시 도끼가 서렸습니다. 이화, 내 인연, 네가 어찌 살아 돌아온 것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조아가씨는 이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내년이 우리 아버님을 해하려 다시 돌아온 개로구나. 여봐라. 전연을 당장 포박하라. 이화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 아가씨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대감 마님을 살리러 왔습니다. 이화는 품속에서 천천히 산삼을 꺼냈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도 산삼의 신비한 기운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짙고 맑은 향기가 순식간에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조아가씨와 하인들은 순간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런 썩은 뿌리 따위로 나를 능멸하려 해? 내년이 훔쳐간 비녀값으로는 턱도 없다. 조아가씨가 다시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조금 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이화는 대답 대신 굳게 닫힌 안채의 방문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의원님을 불러주십시오. 이 약을 보시게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만약 이 약이 가짜라면 그때는 저를 죽이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이화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끙끙 앓는 소리만 새어나오던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박 대감을 간호하던 늙은 의원이 초췌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소란인가?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의원은 말을 잇다가 문득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향기는 그의 눈이 마당에 꿇어앉은 이화와 그녀가 들고 있는 산삼에 고정되었습니다. 의원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이화의 손에 들린 산삼을 살폈습니다. 오, 세상에. 의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이 틀림없구나. 하늘이 돕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영양을. 조아가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원님, 저것은 저 계집이 가져온 수상한. 아가씨는 조용히 하시오. 의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대감 마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 이런 신물심을 두고도 망설일 시간이 없단 말이오. 어서 아이를 안으로 들이라. 당장 약을 다려야 한다. 의원의 다급한 외침에 하인들은 더 이상 이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진 조 아가씨의 얼굴을 말없이 지나쳐 늙은 의원을 따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던 마당에는 어느새 따뜻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이화가 가져온 천년 산삼은 늙은 의원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뽀얀 탕약토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깊고 그윽한 약재의 향기가 박대감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화는 의원의 지시에 따라 박대감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셨습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없던 박대감의 말은 입술이 약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화는 방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밤을 새워가며 박대감을 간호했습니다. 조 아가씨는 그런 이화를 볼 때마다 차가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늙은 의원이 이화의 곁을 지키고 있었기에 함부로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박대감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대감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의원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이화도 황급히 맑은 물을 떠왔습니다. 박대감은 천천히 아주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세상의 빛이 낯선 듯 그는 눈을 몇 번 끔뻑였습니다. 네, 내가 어찌 된 게냐? 대감마님, 살아나셨습니다. 의원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대감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조 아가씨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조 아가씨는 박대감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아버님을 살려달라고 이절저절 다니며 불공을 드렸더니 하늘이 감동하시어 저 계집을 통해 산삼을 내려주셨나 봅니다. 조 아가씨는 교묘하게 이화의 공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이화는 그저 방 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아직 기력이 온전치 못했지만 맑아진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이화에게 머물렀습니다. 이화야, 네가 나를 살린 것이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의원님의 심부름을, 아버님, 보시다시피 전혀는 그저 약을 가져온 것뿐입니다. 전현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더니 도둑질로 은혜를 갚은 배은망덕한 년입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신 것도 다 전현의 악한 기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 아가씨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박대감은 딸의 말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화를 곤장을 쳐서 내쫓으라 명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아이가 나를 살릴 약을 가져왔단 말인가. 박대감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대감! 박대감 계시오! 대문 밖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지기가 막을 새도 없이 한 노파가 성큼성큼 한 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화는 그 노파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냇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뉘신데 감히 허락도 없이 조 아가씨가 소리치자 할머니 도깨비는 지팡이로 마당을 쿵 짚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은인에게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이다. 박대감, 내가 아주 귀한 것을 보여줄 터이니 이 방에 있는 모두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시오.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호리병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비추는 안개라는 게지. 할머니가 호리병 마개를 열자 희뿌연 연기가 쉬익 소리를 내며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조 아가씨가 연기를 손으로 쫓으려 했지만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방 한가운데 뭉쳐 하나의 거울처럼 변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안개의 거울 속에는 낯익은 풍경이 비쳤습니다. 조 아가씨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아가씨가 보였습니다. 안개 속의 조 아가씨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감히 이 화년 따위가 대감 마님께 칭찬을 받아 그리고는 스스로 제 어머니의 유품인 자수정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들고 몰래 이화의 누추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화의 이불 및 깊숙한 곳에 그 비녀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소리 하나 없이 안개 거울 속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아가씨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저것은 요술이다. 박대감은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개에 거울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안개 거울은 이내 이화가 마당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숲속에 버려지는 모습까지 비추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대감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믿지 마세요. 저 늙은이가 요술을 부린 것입니다. 조아가씨가 울부짖으며 할머니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한 번 더 쿵 짚었습니다. 그러자 조아가씨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조 아가씨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진실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악한 마음이 너의 아비를 병들게 한 게다. 그리고 할머니는 박대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대감, 당신은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내쳤소. 당신의 목숨을 구한 것은 당신 딸의 거짓 눈물이 아니라 당신이 버린 저 아이의 착한 마음씨요. 할머니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렸습니다. 자, 내 볼일은 다 끝났으니 이만 가보겠네. 연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할머니도 마당에서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방 안에는 조 아가씨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박대감은 헬쑥해진 얼굴로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이화야, 오 이화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이화는 말없이 다가가 박대감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원망도 기쁨도 아닌 그저 따뜻하고 평온한 위로였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도깨비 할머니가 사라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조아가씨는 마루에 주저앉은 채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박대감은 헬쑥한 얼굴로 이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화야, 네, 대감마님,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늙은이의 눈이 어두워 옥성을 가리지 못하고 하마터면 귀한 생명을 잃을 뻔했다. 박대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지난 일은? 아니다. 네가 나를 용서한다 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박대감은 하인들을 향해 엄하게 명했습니다. 모두 들으라. 오늘부로 이화는 나의 수양딸이다. 이 집의 작은 아가씨로 깍듯이 모시도록 하라. 다시는 이 아이에게 그 어떤 멸시나 천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인들은 물론 방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의원조차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박대감은 자신의 딸 조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차가운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조야, 내 딸아. 아버님, 너의 악한 질투심이 너 자신을 망가뜨리고 이 아비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너는 지금 이 순간 네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박대감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너에게는 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매나 옥살이가 아니다. 너의 마음을 닦아낼 시간이 필요한 게다. 박대감은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당장 강 건너 암자로 사람을 보내어라. 내 딸이 그곳에서 3년간 머물며 부처님께 참회하고 마음을 닦을 것이라 전하거라.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조아가씨가 그제야 정신이 든든 매달렸지만 박대감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3년 뒤 네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때 너를 다시 딸로 맞이하겠다. 어서 데리고 나가거라. 결국 조아가씨는 하인들에게 이끌려 울부짖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박대감은 이화를 불렀습니다. 이화야, 아니 이제는 나의 딸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화는 조심스럽게 박대감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대감은 거칠어진 손을 들어 이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죽을 고비까지 넘겼는데도 이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감, 아니, 아버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맑고 원망 없는 눈빛에 박대감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맙구나.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살려주고 이 집안을 바로 세워주었구나. 그날 이후 이화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투성이 부엌이나 찬바람 드는 골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별채가 그녀의 방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녀를 작은 아가씨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이화의 따뜻한 성품과 박대감을 살린 은혜를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화는 비단 옷이나 값비싼 장신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대감이 마련해준 서책을 읽고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총명함은 박대감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화는 집안의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썼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종종 해질 무렵이 되면 저 멀리 서쪽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도깨비 할아버지와 신비한 솔숲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할아버님, 잘 계시겠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할아버님 덕분입니다. 이화는 그 따뜻했던 온기를 떠올리며 고요한 평화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이화가 박대감의 수양딸이 된 후 그 집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박대감은 이화의 총명함과 따뜻한 성품에 날마다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화에게 글 공부뿐만 아니라 집안을 다스리고 사람을 돌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화는 마치 마른 땅이 단비를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마음을 쓴 것은 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을 나누는 일에 마음을 썼습니다. 아버님, 날이 추워지는데 곳간의 솜과 무명천을 풀어 마을의 홀몸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되겠습니까? 박대감은 딸의 기특한 마음에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좋은 일에 쓰겠다는데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화는 당장 하인들을 시켜 따뜻한 속옷을 짓고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쌀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서름과 배고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손길은 더욱 세심하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녀 출신이 작은 아가씨 행세를 한다며 수군대던 사람들도 이화의 진심 어린 손길 앞에서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곳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몸소 마을을 돌며 아픈 이의 손을 잡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작은 아가씨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 같다. 그러게 말일세. 박대감 댁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지. 마을 사람들은 이화를 백꽃 아가씨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다시 백꽃이 하얗게 만개할 무렵이었습니다. 깊은 밤, 이화는 서책을 읽다 잠시 창을 열고 밤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하얀 달빛이 마당의 백꽃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우리 이화, 이젠 제법 아가씨 태가 나는구나. 이화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대돌 위에 도깨비 할아버지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껄껄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게 얼마 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화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은 여전했습니다. 그럼 늙은이야, 늙었지. 네가 잘 지내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흐뭇하구나. 도깨비 할아버지는 이화를 기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심은 선산이 뿌리를 내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구나. 참으로 장하다, 이화야. 아니에요, 할아버님. 다 할아버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덕분이죠. 아니다. 도깨비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인연의 다리를 놓아 주었을 뿐 모든 것은 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게다. 그리고 너의 그 마음씨가 아주 오래된 약속 하나를 풀어냈다.
오래된 약속이라니요. 도깨비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도깨비 할아버지는 이화를 데리고 집안 깊숙한 곳 수백 년은 됨직한 오래된 배나무 고목매 있는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박대감의 조상들이 죄를 지내던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배나무 아래 이끼 낀 커다란 바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대개 선조 중에 아주 마음씨 고운 분이 한 분 계셨지. 젊은 시절 그분도 나에게 작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단다. 아버님의 선조께서요. 그렇지. 그분은 부자가 된 후에도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훗날 자손들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한 이가 나타나면 그에게 가문의 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내게 이 바위 밑에 작은 것을 숨겨달라 부탁했지. 도깨비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위를 툭 치자 드르륵 소리와 함께 바위가 옆으로 밀리며 어두운 지하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너처럼 그 약속에 꼭 맞는 아이는 없었다. 이것은 네가 받아야 할 복이다. 이화야. 이화는 조심스럽게 등불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작은 석실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낡았지만 잘 봉해진 괴짝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화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괴짝을 열었습니다. 찰랑 눈부신 황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괴짝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괴짝에는 이 땅의 귀한 약재들이, 그리고 세 번째 괴짝에는 오래된 서책과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큰 재물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도깨비 할아버지가 이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재물은 선한 마음을 가진 주인을 만났으니 이제야 비로소 제값을 하게 될 게다.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돕고 싶은 이들을 위해 쓰거라. 이화는 괴짝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을 이어온 따뜻한 마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화는 달빛 아래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세상에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갑니다. 도깨비 할아버지가 알려준 오래된 괴짝은 이화의 삶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 누군가가 품었던 따뜻한 마음이었고 선한 이에게 전해지길 바랐던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대감 앞에 엎드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박대감은 딸의 변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거라.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조아가씨는 이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화의 앞에 다가와 똑같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화야. 내가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지난 3년간 매일 밤 너의 맑은 눈을 떠올리며 참회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꾸밈이 없었습니다. 이화는 조용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아직 찹니다.
이 차를 드시고 몸을 녹이세요. 언니라는 말에 조아가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찻잔을 든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화는 그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따뜻한 용서였습니다. 박대감은 두 딸이 마주 앉아 찻잔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평생 처음 느껴보는 충만한 행복감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을 감싸던 모든 그늘과 원망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시름을 내려놓은 박대감은 잠을 자듯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화와 조아가씨는 두 자매가 되어 박대감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이화는 지혜로 집안을 이끌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조아가씨는 그런 이화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우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냈습니다. 백꽃 아가씨 이화의 이야기는 따뜻한 전설이 되어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서쪽 산 솔숲의 도깨비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할아버지는 자신이 처음 이화를 만났던 숲속 오두막 터에 앉아 저 멀리 마을의 따뜻한 등불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허허,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저리 고운 꽃을 피웠구나. 참으로 장하다. 도깨비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달빛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고요한 봄밤, 이화는 창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빈 방, 아버님이 떠나신 큰 방,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도깨비 할아버지의 숲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사랑과 온기가 자신의 안에 살아 숨쉬고 또 자신이 그것을 세상에 나누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얀 백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이화의 어깨 위로 평화롭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지친 밤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